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00여 명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은 당연히 처음인데요.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발생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3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이룰 거라고 보는 반면에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는 3월에 2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차츰 유행이 꺾일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 동네 병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이제 전국의 동네 병원들도 코로나19 진단과 검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자, 1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슴이 뛴다. 6.2리터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만. Chevrolet, find new roads.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박동훈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피드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 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개설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1월 26일입니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1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는 이슈 오늘인데요. 이민년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송호준 자치행정과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대선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지방선거에 새롭게 적용되는 정치관계법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뭐 본격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역할을 하셨고 저희가 명예위촉장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봤었는데 자 오늘도 맹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건가요? 네, 최근 거대 양당에서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개별 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청취자분들은 40일 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을 만나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처럼 대통령 선거에 종속된 지역 정치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대선 뒤라고는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게 선관위라든지 무슨 선거법 관계없이 그냥 당에서 내려진 조치고요. 이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네, 물망에 오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당분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요. 1월 25일 오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대선 끝날 때까지 개별 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는 3월 9일까지 현재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금지하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개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비 후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복장이나 선거띠를 착용하고 선거 홍보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 자격의 문자 발송과 명함 배부, 사무실 개인 현수막 걸기 다 금지됩니다. 네. 특히 이러한 당의 방침을 위반할 경우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반영하겠다. 즉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죠. 이건 뭐 협박 아닙니까 거의? 뭐 명령이죠. 네. 아니, 거의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모습인데 당내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뭐 법적 강제력을 지닐 수는 없겠지만 예비 후보자들로서는 이 공천 불이익이라고 하면 선거 앞두고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공천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죠. 네, 지난 1월 18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대선 이후에 모두 연기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대선에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는데요. 네. 예비 후보자 등록, 공천검증위원회 설치, 공천 룰 결정 등을 다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공천심사에서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도 대선에 올인하라는 뜻이죠. 네, 뭐 선거운동 제한까지는 아니겠지만 모든 일정을 미루고 역시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대 양당 소속의 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당분간은 이 대선에만 올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천에서 불리해지는 건 선거 앞두고 무조건 이분들로서는 피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중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무기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 예천 군수 준비하는 유한솔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한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한솔입니다. 이렇게 지역민들을 만나게 되겠죠. 문자 네. 메시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개별 선거운동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당내 경쟁 후보자들이 소속 정당과 당협위원장이 제보를 하는 네네. 서로 이렇게 좀 안 좋아진 상황이 발생할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대통령 선거운동원으로서 40일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현역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은 본인들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역이 아닌 신인 출마 예정자들이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역과의 접점을 만들 수 없다는 거. 말씀하신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또 상대적인 기회의 불평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더 심화될 수 있을 걸로도 보입니다. 이 실제로 안 그래도 이 대선 때문에 지방선거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뭐 대선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이 지선 출마 예정자들의 활동을 막아야 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좀 이야기가 분분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이 특정 후보의 우세를 예측하기 어렵고 대선 승리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네. 특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이 초강수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거대 양당 출마 예정자들 또한 그 거대 양당의 프리미엄을 통해서 출마를 하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탈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이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초강수를 둬야지만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우리 입장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손해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주제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 우리 지역민들에게 지방자치 발전에는 이게 크게 보탬이 안 됩니다. 이미 지역민들은요 대선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고 그렇죠. 지역 언론에서도 대선 후보들의 지역 정책 공약을 검증하고 있거든요. 뭐 안동 MBC 시사토론 사세결담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네. 또 지역에서도 대선 운동하는 분들이 차고 넘쳐 흘러요. 주변에 막 계속 카톡이 옵니다. 네. 그렇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운동 때문에 뭐 대선에 집중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정치자 봤을 때는, 여러분들 네. 뭐 24시간 내내 대통령 생각만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민들이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네.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 기준으로는 지방선거가 80일 정도 남는데 근데 이때부터 공천 과정까지 진행해버리면은 더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 양당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조하면서 정작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종속성을 더 심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연히 지방선거 지역으로서 정말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 당의 도당과 이야기 나눌 때에도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곤 하거든요.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나중이다 하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대선 일변도의 흐름이 아무튼 지역으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보의 불충분함도 그렇고요. 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답보 상태입니다. 이 경북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적 기한이 지선 6개월 전인 12월 초였는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고 이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끝나야지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해볼 텐데 자 여러모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이 선거 획정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3대1 기준과 농촌지역 대표성 감소를 절충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구가 지방선거 직전에 바뀌어버리면은 후보자도 고생이지만은 시민들, 유권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한 지역 공약, 지역 현안들 또 주민 네트워크가 선거 직전에 바뀔 수가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본인 지역 후보군들이 선거 직전에 바뀌면 검증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참 이게 아쉽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이란 기준을 정해 두었는데 네네. 이게 매번 지켜지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리 출마할 지역이 좀 획정돼야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공약 좀 준비하고 이런 것들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공론화할 시간도 필요할 텐데 자 미뤄지는 사이에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고요.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고 뭐 당 차원에서 개별 선거 운동도 막고 있고 자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이 지역 정치가 중앙에 종속되는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동네 기초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아직까지도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정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본다면 어떤 걸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한국식 대통령 선거의 특성입니다. 그 현재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대선 승리와 패배 사이에 간극이 커요. 네. 근데 유럽식 다당제 연정 시스템에서는 뭐 30%, 20%, 15% 정당이 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조율하는데 한국 대선은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 네. 1등만 당선되는 제도니까 좀 이런 갈등이 더 크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결선 투표제 정도는 해서 네. 좀 1차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가 가능하고 양극화된 경쟁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대통령 선거 자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지방 정치에 미친 영향이 큰 제도와 문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자치가 발달돼 있을수록 이제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누가 들어가는 거랑 우리 동네 군의원을 뽑는 거랑 영향이 좀 덜해요. 독립적인 이야기들인데.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이 사람 찍을 수 있지만 군의원은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선 또 우리나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전국 정당이 지방선거 공천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인들에겐 생소하실 텐데 다른 정치 선진국에서는 정당 공천을 전국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하지 않아요. 네. 예, 제가 요건 다음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북의 지역 일당 독점 구조 때문에 공천 프리미엄이 높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공천 프리미엄이 하도 크니까 지역 정치인들도 중앙의 지침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선거운동 뭐 금지하는 거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내부의 정치 다양성이 약한 문제. 또 네 번째는 승자 독식 지방선거 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와 문화에서는 중앙의 정당 공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국은 모든 게 이 승자 독식 그리고 또 그래서 이 거대 정당과 중앙 정치 중심으로 우리 정치 구조가 좀 종속된 체계라는 점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개선돼야 할까요? 네, 시간 관계상 이 개선 방안은 이제 명절 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네, 요약하면요. 네. 그 현재의 한국식 정당 공천제 폐해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이 한국식 정당 공천제 폐해를 말하면 이제 대부분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이 정당 공천제 폐지만을 생각해요. 이게 없애자. 네. 근데 저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우리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풍성한 대안을 이 청년 생각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을 하는 방식도 다양하고요.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네. 이런 제도들 통해서 또 더 나은 지역 정치 발전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네. 여러분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설날 이후에 또 더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중간에 명절도 있고요. 다음 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함께 충분한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22년 설날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도 자치행정과 송호준 과장을 연결해서 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설 명절을 다시 한번 맞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2년여 전인데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네 번째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네.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라는 명절 덕담보다는 이제는 이제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시고 안전한 명절, 차분한 명절을 보내시라는 덕담이 익숙해졌습니다. 네. 우리 경북 지역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피로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지역 경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네.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골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북도에서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역으로 대책,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 안전교통대책, 생활안정대책을 4대 중점 대책으로 삼고 12개 세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 월요일에는 이철우 도지사님 주재로 23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와 함께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각 시군의 실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번의 명절을 거치면서 정말 다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만 여전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걱정이 정말 큰 상황인데요. 자, 일단 감염 확산 방지, 또 민생경제 살리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우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 분야 대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 경북 지역 확진자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여기 전국적으로는 13,000명을 넘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방역 최대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연휴 기간인 5일간 설 연휴 특별 방역 주간으로 지정해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7만 988개소에 대해서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성묘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봉안시설 98개소는 1일 추모객 총량제 운영 등 분산 방문을 유도해서 밀집도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도내 요양병원 107개소와 요양시설 425개소에서는 연휴기간 대면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로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 터미널, 버스, 택시 등 교통시설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도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도민과 기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염병 비상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선별 진료소 44개소, 전담병원 13개소, 생활치료센터 2개소 운영을 통해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신경 써야 될 시설과 동선 말씀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 자, 대면 면회가 금지되는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관해서는 이게 모든 시설과 모든 병원을 다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면적으로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요. 자, 더 큰 위기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자, 이런 상시 모니터링, 명절 기간 집중 점검 좀 애써주시길 저희가 죄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민들 입장에서 꼭 지켜야 될 뭐 안전 수칙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지역 간 이동, 그 다음에 집단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 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고 휴게소 체류 기간 시간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 고향 방문 시에 어른씨를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 방문이 끝나고 귀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 복귀 전에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조상님들께 죄송한 명절이 4차례째 이어지고 있지만요. 우리가 몸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게 가장 큰 불효가 될 테니까요. 이번 설에도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휴 기간에 코로나 외에도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경북은 특히 지역이 방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이제 연휴 기간 의료 공백 방지와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응급 의료기관, 그다음에 응급 의료시설 35개소를 운영해서 24시간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닥터 헬기 등 응급 환자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해서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 의원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시군별로 운영해서 연휴 기간에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지도 상담과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19 안전신고센터 또는 시군보건소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역과 의료 체계에 관한 대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설 명절 대책의 두 축 가운데 하나죠. 민생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네,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반복되는 그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골목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 회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쿠팡, 위맵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2천여 개 도내 기업이 참여하는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기획전을 하고 네. 사회적 경제 설특강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1,200억 규모의 특별 경영 안전자금과 2차 보전을 지원해서 명절 전후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명절을 계기로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 판매점과 사이소 설맞이 특판 행사 등 가용한 온오프라인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판매를 지원하고 농어가의 경영 안전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도청과 시군청,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 물품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토록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급된 대금이 실제 근로자하고 하청업체 적기에 지급되는지를 중점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서민 생활 물가를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의 적절한 출하 조절과 가격 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지역에서 상품 판로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판매, 올 설 실적도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물가라든지 다방면의 대책을 좀 준비하셨는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또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실 텐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계층, 예. 경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휴폐업자, 실직자, 저소득 가구, 독거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일제 점검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긴급 생계 지원, 민간 자원 연계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이 입소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입문품을 전달하고 비대면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도 시군과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또 시국 때문에 더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좀 힘써주신다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 경기 침체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방역과 민생경쟁 살리기, 교통안전, 민생안정 대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9일부터 2월 2일 5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에 11개 반, 1일 24명씩 총 120명의 공무원이 설 명절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 연휴 기간 발생하는 모든 긴급 상황과 불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민년 새해 우리 경상북도 도정 신년 화두를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로 제시했는데요. 네. 우리 경상북도 전 공직자들이 호랑이처럼 냉철한 판단과 용맹한 도전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 분야 설 명절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선 공무원분들께는 특히 더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염치없게 저희가 수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송호준 과장을 연결해서 경상북도 설 명절 대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오늘도 대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 대선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한 접전의 접전, 박빙의 초박빙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나와 있는 지지율 조사 결과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판세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설명절 직전인데 과연 대선 추세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4일, 2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 44.7%, 이재명 후보 35.6%.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5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 9.8%, 1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심상정 후보 3.9%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다른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5차 범위 아니든 5차 범위 바뀌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 나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조사 결과에 뭐 상이한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종합해서 보면 오차범위 안팎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모양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창 오르다가 조금 이제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배경을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어떤 점들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가장 크게는 선거의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정권 교체 여론이 매우 높다. 네.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이 윤 후보의 지지율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일정 수준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아야 되겠죠. 네.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람 리스크인데 이 사람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선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요즘에 20대 지지율을 보면 이번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는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았거든요. 네. 지지율이. 그것도 이준석 매직, 이준석 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배우자 김건희 리스크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보도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배우자 김건희 씨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보수청 결제, 북한 미사일 발사죠. 예. 마10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보수청이 결집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까지도 가져오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뭐 정권 교체 여론은 지속적인 동력이 돼줄 수 있었습니다만 이걸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사람 리스크,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또 배우자의 녹취록 공개 여부 이런 것들도 좀 발목을 잡는 모양새였는데 최근에 좀 해결이 된 모습이고요. 자, 이 김건희 씨 통화 녹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에게 네. 지지율 타격을 거의 주지 못했고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이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에서도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반대로 이 무속이라든지 주술 논란 같은 좀 부정적인 요건들 그리고 계속 시시각각 공개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배우자 김건희 씨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또 무속 주술 논란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에게는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배우자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주변의 선대위에도 건진법사 논란 이런 네. 부분들도 끊임없이 유권자들에게는 또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유권자, 특히 여성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네. 무속 주술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김건희 씨 통화 녹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선 막바지까지 이 꼬리표가 달려있는 무속 주술 논란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각자 후보들이 짊어지고 있는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판세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꿈쩍하지 않고 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30%대에서 답보 상태인데요. 어떤 이유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오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정말 이재명 후보는 와 이라노 내 지지율이 와 이렇게 안 올라가노 이런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구도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 재창출 여론이 한 30% 중반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 지지율만큼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비호감, 네. 그리고 대장동, 또 그 외에 다른 형수욕설 등 의혹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참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이 박스권을 탈출하기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정치 혁신을 하겠다. 믿어달라. 얼마만큼이나 믿음이 깨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정평가층에게 네. 특히 이제 중도층이 되겠죠. 특히 더 좁혀보면
여성이 될 것입니다. 이 여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좀 더 진중하고 신뢰 있고 설득력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비전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무한대로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설명절을 간통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풀이됩니다. 네, 이 선거 구도 자체가 일단 좀 불리한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지율, 현 정권의 지지율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지금 임기 말에 지지율 관리, 이른바 치적 관리를 하면서 이게 후보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토도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지원이 부족하다, 청와대와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꼭 청와대의 탓이다, 책임으로 또 보기 어려운 것이, 네. 이 정권과 차별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정권에 대한 반문 정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권 교체 여론과 또 이어져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됐다, 모든 정책,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실패했다, 이렇게 또 대립각을 세우기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지지층 내에서 또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떤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누구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될 길은 역시 중간지대에 서 있는 MZ세대도 잘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여성, 중도층을 향해서 얼마만큼이나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진정성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지가 숙제이고 숙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권을 지금 이어갈 건가, 전면 부정할 건가, 이런 거를 정하기가 힘든 다면적인 역학관계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줘야 될 텐데, 자, 일단 후보의 측근 7명이 향후에 국민 선택 없이는 일체 임명직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송영길 당대표도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초강수, 쇄신책이 좀 주요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파격적으로, 더 전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정치 혁신을 선언하고 송영길 대표도 맞장구 치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당내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니 후보하고 대표는 절박한데 오히려 180명의 메가톤 거대 정당은 움직이지도 않네. 그래 대선은 둘째치고 자기는 여전히 국회의원이니까 괜찮다는 거냐, 이런 또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있고 변하지 않으면 이게 또 속수무책입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정치 혁신, 30대 40대로 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또 다음 대선에 대한 전략적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심 없이 내려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전당이 다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형식성, 또 실천성, 진정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불신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도 후보는 또 당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만큼 모든 의원들이 이 1심 단결해서 또 움직여주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실천성, 그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구만. 이게 이제 유권자의 마음을 이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정말 이것이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와서야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과 비판도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그걸 보일 때 더 크게 또 더 진하게 유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자,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당과 캠프에서도 전면적으로 함께 이렇게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되는데, 제 양 후보에 관한 지금 이슈가 이번 주에도 너무 쏟아져서 시간을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코너로 좀 확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부족한 시간이나마 오늘 또 지지율과 관련해서 짚어봤고, 또 후보들의 대선 판세도 돌아가는 흐름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